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오늘은 4- 해외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를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요약 정리하고 오프라인 때 리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 해외시장 진입 전략인데요. 해외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해야 될까, 세계시장을. 그리고 진출 대상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해외시장 진입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최대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과 또 세부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세계 시장도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분류를 잘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분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략적 조정하고 목표 시장을 설정해서 세분 시장으로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출 기업은 누구나 이 고민을 하겠죠. 세계시장 세분화를 하는 데는 세분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인구 통계적 변수를 찾아봅니다. 연령 때는 몇 세를 겨냥할 것인가, 그리고 이 품목은 남성을 겨냥하냐 여성을 겨냥하냐, 성별을 구분하겠죠. 가족 구성원 수는 어느 정도가 맞는 것인가, 소득 수준은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종교는 대상에 들어가는가, 인종도 대상에 들어가는가, 직업군은 대상에 들어가는가, 이거 세분화해보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 문화의 변수인데요. 문화의 특성이 각 나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 변수는 당연하겠죠. 세계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적 변수인데요. 제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태도, 반응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변수인데 이 제품의 사용률은, 그리고 사용 여부는, 구매 동기가 어떤 것인가, 충성도는 있는 것인가, 추구하는 편익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세분화를 하는데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세분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시장도 시장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만은 당연히 세계 시장도 세분화해서 촘촘하게 고민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제품 수명 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듯이 수명이 있듯이 제품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어느 나라는 어느 제품에 대해서 길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제품 수명이 긴가 하면 어느 나라는 제품 수명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국가별 제품 수명 주기 단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세분화 시장의 단계를 한번 봐봤습니다. 세분 시장의 적용인데요. 세계적 보편 시장을 파악인데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욕구가 각 나라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의 존재로 인해 세계적인 보편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에, 다르지만 같은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각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고 같아서 그대로 세분화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각 국가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속에 소고기를 넣는데 인도에서 어, 힌두교라는 종교 때문에 소를 숭상한 종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를 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소비자가 각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의 다양성 파악인데요. 동일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예를 들었는데요. 오토바이는 지금 예를 들어서 후진국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으로 짐을 실어 날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내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는 내재용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운송수단으로 쓰기에는 이제 자전거는 지났고 레저 스포츠용 시장으로 이제 활성화됐죠. 그래서 짐을 나르는 수단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용, 레저용으로 자전거 변해서 MTB, 산악자전거, 로드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에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기회 및 투자 환경 평가인데요. 시장 기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요를 예측하고 산업 발전 단계를 고민하고 그리고 현지국 수입 시장의 경쟁 상황을 알아야 되겠고 현지 시장의 물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장이라든가 나중에 규모화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산업 발전 단계를 알아야만이 거기에 따른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현지국의 수입 시장 경쟁 상황인데 그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이 그 시장 안에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현지 시장 물류 구조인데요. 각 나라별로 그 유통이나 물류 구조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가 있는 물류 구조나 유통 단계를 좋아한가 하면 아주 천천히 배달이 돼도 되는 이런 경우가 볼 수 있겠죠. 배달 물류도 그렇습니다만 유통 구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무역 관련 정책인데요. 각 나라별로 수출에 대한 정책이 각기 다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지국의 투자 환경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제 환경인데요. 국민 소득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제조업의 일반 수준, 경제 발전 등에 대해서 현재의 경제 수준 관련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모든 경제의 지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에 관련된 것, 그리고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장내 성장 잠재력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애니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 진출 내용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중국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을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진출 내용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용수시설 중 이런 내용도 사회 간접 자본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정책, 개방 일정 등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산업, 현지 금융, 애안 등 금융 환경 분야 등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출 상대국의 투자 환경 평가를 충분하게 해야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 및 행정 규제 법률적 환경인데요. 지금 행정 규제라든가 법률적 환경을 예전에는 모르고 들어가서 고생을 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요즘은 대부분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들어간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업체 전용 공단 같은 경우는 일부러 유치 전략에 의해서 편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임대료든가 기간 등이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 입지와 관련된 요인들이죠. 한때 중국에서는 땅을 임대해 주는데 상당히 장기간 50년, 60년 이렇게 임대해 주고 외국인 전용 공단을 만들기도 했었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력 산업과 현지국에서 발전 단계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력 산업이 현지국에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 또 회사 설립, 공장 건설, 영업화 절차상의 용이성이나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건물, 토지, 부동산 취득의 용이성이나 비용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는 부동산 취득이 용이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서 뭐 임대를 하거나 뭐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죠. 특허권이나 지적 소유권 취득이 용한가. 소유권인데 인식이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용이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이 보장이 안 됐을 때 위험할 수 있겠죠. 선진국은 완벽히 되어 있으나 후진국 같은 경우가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 조정이라든가 하는데 외국 기업에 대한 세대상 우대 조치가 있는가 알아보고 진행을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환경인데요. 노동자의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진출 대상국에 국내에서 모든 사람을 데려왔을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지인을 써야 되는데요. 숙련이 돼 있는 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미숙련 노동자는 수급 상황이 용이할 수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숙련 노동자도 구하기가 힘드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지국의 임금 수준이나 이직률, 노동의 질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후진국은 좀 저렴합니다만은 또 선진국은 임금 수준이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뭐 현대자동차나 LG전자나 이쪽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 내용입니다. 물론 후진국에 갔을 때는 임금 수준이 좋을 수 있겠죠. 노동쟁이 파업, 노동조합은 노사관계가 좋은 것인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노사관계가 아주 불편한 나라로 갔을 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또 노동자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인사관리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는 만만디 전략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틀린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환경 및 경쟁 환경인데요.
현지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3국의 수출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국내 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경쟁 상황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본, 기술, 마케팅의 상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시장 및 경쟁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진출 대상국을 선택하는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나라면 아주 위험하겠죠. 그리고 뭐 전쟁이나 폭동, 테러 등이 자주 있는 나라는 안 되겠죠. 또한 대외 정책에 급격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적대감 정도가 또 심한 나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폐쇄적인 것을 갖고 있는 외교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갔다간 대단한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겠죠. 물가, 환율, 물류비 이용 증가 등에 대한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 위험을 진출 대상국 선택할 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국의 경쟁력 평가인데요. 모국 제품 당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선택 기법인데요. 진출국으로 가는데 시장 선택 기법인데, 시장 포트폴리오 모형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모형들을 그려놨는데요. 국가 매력도 기업 경쟁 이치 측정을 해서 꼭 이 모형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별 매력도 측정 항목으로는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경제 규제, 정치 및 경제의 안정성 등 이런 내용들이 측정 항목으로 들어간다.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시장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정부 규제는 어느 정도인가, 정치 및 경제의 안정성은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매력도 측정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의 경쟁력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 제품은 적합한가, 이익률은 충분한가, 현지 마케팅 능력 및 지원 등은 어떻게 되는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 시장 규모를 보는 쪽은 대다수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시장이 수요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 성장률이 과연 있는가 부분이고,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한 나라는 가서 또 힘들 내용이 될 수 있고,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것, 이것도 문제겠고, 노동시장이 안정이 돼 있느냐, 이것도 측정 항목의 중요한 요소로 진입한다. 이처럼 진출 대상국을 선택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경쟁 위치와 국별 매력도인데요. 국별 매력도 경쟁 위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진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경쟁이 적은 쪽으로 자꾸 지금 방향을 턴하고 있죠. 매력도는 높으면서 경쟁이 적은 곳은 어느 쪽인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태국 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해외 시장 다변화 속도인데요.
시장 확대 전략의 대안과 해외 시장 수인데 이렇게 해외 시장 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다변화해 가다가 집중하고 다변화해 가는 것에서 장기적으로는 최적 판매 시장 수를 줄여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변화 전략을 지금 현재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적의 판매 시장 수로 줄어들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는 무역 관련해서는 무역 대상 1위국이 지금 교역 대상 1위국이 중국으로 돼 있어서 중국으로 너무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서 표에서 봤듯이 인도네시아나 태국 이쪽으로 지금 다변화시켜가는 내용, 경쟁이 적은 쪽으로 다변화시켜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했던 것은 지금 중국 화웨이가 마켓시아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생산 공장도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략 대안에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장 확대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대안적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쭉 적어놨습니다. 판매 신장 형태, 성장률, 판매 안정성, 이것은 실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변화 전략하고 집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 다변화 전략과 시장 집중 전략을 여기서 다시 표로 만들어서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한 사례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비대면 강좌에서 이 정도 하고 오프라인 때 좀 더 자세한 사례를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확대 순서를 1유형, 2유형, 3유형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일본 개도국, 선진국 1유형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선진국에서 시작해서 개도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놔봤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가까운 나라의 선진국 이렇게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출이 있는데요.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그 전에 설명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접 수출은 무역 대행사를 통해서 하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 상인을 통해서 수출한 것을 간접 수출이랍니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간접 수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수출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직접 수출을 하는 거죠. 간접으로 타인에게 이임하지 않고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을 직접 수출을 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형태의 진출 방식이 있는데요. 요건 조금 중요합니다. 계약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은 무형자산인 공업소유권, 상표, 그리고 물질특허, 저작권, 소유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충분하게 경영관리,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 노하우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국제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켜 줌으로써 추가적인 이익 확보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계약해서 상표에 대한 충성도의 로열티를 받는 거죠. 특허나 상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진행 방법이 꼭 무역만이 아닌 기업의 제품 성격상 완제품 형태로 해외 시장국에 수출될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금 프랜차이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과 통제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과 통제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계약 생산을 하거나 관리 계약, 턴키 운영 등. 계약 생산은 라이선싱과 해외 직접 투자의 중간형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 계약, 계약을 통해서 현지국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해외 시장 진입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무형의 경영 자원인 기술 특허, 상품권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을 기업의 제반 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덩어리로 묶어서 해외에 이전시켜주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4가지로 구분을 했으면 천연 자원 지향형, 부존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자원 개발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개발 투자하죠. 이런 경우는 지금 미국이 석유 개발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시장 지향형 시장 지향형 투자는 관세, 비관세, 무역 장벽을 회피해서 현지 생산 및 현지 판매를 전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 현대 자동차를 판매한다 그러면 무역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관세를 매기고 비관세 장벽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드니까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를 판매하는 거죠. 수요가 많은 나라에 직접 거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생산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시장 지향형이다. 지금 또 생산 효율 지향형인데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 인건비가 조금 저렴한 나라를 찾거나 아니면 부존 자원 거기에 자원이 저렴해서 재료 가격이 저렴해서 생산 효율을 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지향형인데요. 외국 선진 기술이나 경영 관리 기법을 보다 신속하고 가까이에서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도 기술 지향형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이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인데요. 합작 투자란 지식 100%를 소유하면 단독 투자라 하는데 100% 미만이면 합작 투자라 한다. 합작 투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면서 롯데쇼핑과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에 51% 지분을 주면서 같이 합작 투자를 했던 건데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커다란 위험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위험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고 정치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합작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를 했을 경우 좀 봐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나라의 수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이 상당히 증대된다.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힘들 수 있는데 그 현지국과 합작 투자했을 경우는 이런 협상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현지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런 장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합작 투자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합작성과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등 합작성 간의 이해상충의 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합작 투자했던 기업과 항상 이익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기술과 노하우 등이
기업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 합작 투자이기 때문에 같이 회사에 들어와 있어서 기술이나 노하우가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 투자는 100%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은 물론 투자에 따른 이익도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단독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작 투자의 장점도 많아서 합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겠습니다. 인수합병인데요. M&A라고 그러죠. 인수란 매수죠.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거죠. 합병은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 물적, 자본적 결합을 통해서 동일한 관리 체제 하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결합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M&A 장점은 인수합병을 합해서 M&A라 하는데요. M&A 장점은 목표 해외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잘 나가는 기업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를 SK가 인수하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산업 대형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제조 판매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유통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리 없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M&A 단점은 대상 기업의 선정과 평가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인수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점까지도 떠맡게 된다. 그 문제점이 뭐냐? 기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잘못되어 있는 것까지도 한 번에 떠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지국 또는 본국에서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각 나라별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원한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M&A 했을 때는 요즘은 정보를 웬만하면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들은 거의 다 파악하고 M&A를 시도합니다. 해외시장 진출 방식의 선택 모형인데요. 단순 모형을 그려봤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무역 장벽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기술 유출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해외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투자하고, 그런데 라이선싱을 했을 때는 기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오죠. 그리고 무역 장벽은 수출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는 이런 내용을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건 기술 유출 위험이 있는 곳은 라이선싱, 그럼 무역 장벽이 있는 경우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겠죠. 동체적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의 모형에서 1단계 수출, 2단계는 해외 직접 투자, 3단계는 라이선싱. 처음에는 수출하다가 나중에 직접 투자하고요. 나중에는 직접 투자 않고 라이선싱에서 로열티만 받아먹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죠. 모델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강좌는 4다시 해외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4-3에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